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일까요? 당신의 의지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철학의 불나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의 네오입니다. 네오님, 네. 오늘은 어떤 철학가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철학자를 다루지 않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겠습니다. 어머, 그럼 네. 오늘 우리 방송 쉬는 건가요? 제가 요즘에 감성에 좀 취해가지고 좀 감성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죠?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장르별로 네. 세 편을 뽑아서 네. 세 편의 영화들이 어떤 철학적인 주제와 연관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거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밤새도록 고민했거든요. 네, 제가 정말로 재밌게 본 공포 영화 4위는 바로 곡성입니다. 네. 멋이 중한 그렇죠. 멋이 종한 뒤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죠. 그쵸? 곡성을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사실 그 아역으로 나온 그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하. 제가 사실 그 영화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역 배우. 네, 그리고 네네. 제가 웬만해서는 영화의 반전을 좀 맞추는 편인데 그 영화에는 된통당했죠. 네, 현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내용은 스토리는 이제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전부터 나홍진 감독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장르가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코믹도 있고, 맞아요. 뭐 스릴러도 있고, 진짜 뭐 공포도 있고, 완벽하게 녹아서 그것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말 그 치밀함. 맞아요. 네, 실제로 그 일본 배우 쿠니무라 준이 예, 썩은 고기를 먹었다고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철학 방송인데 그렇죠. 곡성이 과연 어떤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물음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 영화 자체가 의도적으로 어떤 철학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서 재밌어야지 성공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업이 철학자다 보니까 보다 보면은 어떤 철학 문제랑 연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 수 있고 또 저희 철학 방송의 어떤 흐름상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성에 나오는 그 캐릭터 중에서 이 악마쿠, 네, 이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죠. 무서워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그 악마쿠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 악을 상징한단 말이죠. 절대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며 이 세상에는 절대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 악이 무슨 뜻 같아요? 절대악은 진짜 나쁜 거. 그냥 얼핏 들어도 나쁘고 자세히 보면 더 나쁘고. 뭐 예를 들면 진짜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죽인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엠번방 사태 같은 게 예. 절대악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나쁜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절대 악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 없이 악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맥락, 그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그냥 악이에요. 그게 절대 악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악마쿠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나쁜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나쁜 존재, 절대 악을 상징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절대 악이 있을까? 있죠. 있다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악이었는데 좀 상황이 좀 바뀌면은 악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악한 행위지만 전쟁 시에는 네. 또 허용이 되는 악이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소위 윤리학의 여러 입장들을 구분할 때 몇 네. 가지 구분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분법이 상대주의 윤리설을 그다음에 절대주의 윤리설, 그다음에 객관주의 윤리설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 구분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구분법에 따르면 절대주의 윤리설에 따르면 절대 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주의 윤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 상황에 따라서
혹은 개인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윤리상대주의입니다. 네, 혹은 상대주의 윤리설이라고 하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임마누엘 칸트를 다룰 때에 한번 다룰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건 의뢰라고 하는 네. 후속 방송에서 이 윤리학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참고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는요, 거짓말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악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면 안 돼요. 하얀 거짓말도요? 안 돼. 아 그래요? 네, 무조건 안 됩니다. 네, 근데 과연 이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우리가 후속 방송을 통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주의 윤리설, 절대주의 윤리설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네오님이 생각하시는 철학적 질문이 숨어있는 영화 공포 베스트 2는 무엇인가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엑소시스트 1입니다. 네, 1편. 아 네. 너무 싫어요. 네. 아 너무 싫어. 그 장면 정말 너무 싫어요. 너무 무서워. 예, 이게 이 영화는 보통 세계 공포 영화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영화죠. 엑소시스트는 저희가 이제 우리 불나방님도 아마 그 세대일 텐데 비디오방 세대. 저 아닌데요. 어? 네, 저 아니에요. 비디오 빌려 봤잖아. 에이. 그게 뭐죠? 끝나고 좀 보자. 어머니를 졸라서 네. 공포 영화를 빌려 봤죠. 그때 봤던 영화가 바로 이 엑소시스트 1입니다. 네, 그래서 엑소시스트 1을 보고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엑소시스트를 보면서 네오님은 과연 어떤 철학적인 주제나 문제를 네. 엿보셨나요? 귀신이 정말 존재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 있죠. 있다. 네,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바로 그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영혼의 의미는 조금 다르겠지만 네. 일단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빠져나온 것이잖아요. 네, 사람의 육신은 죽었으나 그 혼이 빠져나와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귀신이 있나 없나라고 하는 물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혼이 있나 없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네. 소크라테스와 데카르트 같은 이런 철학자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는 순수한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음. 있지만 공간은 차지하고 있지 않은 존재라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게 이제 소크라테스와 데카르트가 봤는데 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죠? 만일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공간을 아예 차지하고 있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그들이 이 세계에 인과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난점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통 인과적인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친다. 네. 부딪혔을 때에는 자, 이 제 손도 물리적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책상도 물리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칠 때 전자기력의 법칙에 지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거든요, 제 손이. 이렇게 인과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영혼이 만약에 공간을 아예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뭐 엑소시스트 1에서처럼 다른 신체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 그 체험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가위 눌림이라고 하는 현상. 네. 응? 그때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자기 막 배 위를 뭐 이렇게 귀신이 막 밟고 있다라든지 뛰고 있다라든지 그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진짜로 존재한다면 그런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귀신이 만약에 정말로 존재한다면 영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두뇌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일루션이다. 허상이다. 허구다. 그러니까 이건 심리학적이고 순전히 뇌과학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위 눌림 속에서 그 귀신을 본다라고 하는 거 진짜 귀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두뇌가 만들어내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귀신 혹은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되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입자들로 구성된 공간을 점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설명이 잘 되는 게 뭐냐면은 자 귀신이 있다. 귀신을 이제 내가 봤다. 네. 그럼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만약에 이게 옳으면 네. 어떤 방식으로 자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과정이 동반되죠? 뭐 눈, 시신경, 뇌 이런 거 아니에요? 아는 거 다 나오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광자라고 하죠. 포톤, 빛 알갱이가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로 날아가다가 네. 그 입자에 튕겨 나와서 되돌아온 그 빛 입자가 우리의 망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후두 옆에 있는 네. 시각 영역에 의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과정이 처리가 되면서 우리가 형태와 색깔과 움직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 우리가 과학이 발전이 그렇죠. 덜 돼가지고 맞습니다. 입증을 못했을 뿐이지 네. 만약에 그 과학이 더 발전한다면 귀신이 물리적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더 뭔가 발견되지 않은 물리적 입자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만약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리적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귀신의 정체도 과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건 추측입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없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어요. 예. 자, 그럼 대망의 1위 바로 링 1편입니다. 네, 링 무섭죠. 네, 이 링 1편이 일본 나가타 히데오 감독의 그 링 1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거 말고 미국에서 만든 거 네. 말고 일본에서 처음에 만든 1편. 저는 사실 링을 소설책으로 먼저 접했는데 예. 그 책을 읽으면 그 되게 기분 나쁜 축축함이 있어요. 근데 음, 그게 영화에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영화를 보면서 그 느낌이 느껴져서 네. 이번에 제가 다시 봤는데 역시나 옛날에 그 기분이 들어서 좀 오싹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고. 네, 저는 이제 참고로 링이라고 하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 못 봤느냐? 이유는 아시겠죠? 놀랍지 않네요. 이제 보다가 실패하고 보려고 하면 비가 와. 이 영화가 저에게 되게 무서웠던 이유는 일반적인 어떤 시각적인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넘어서서 혼의 그 기운이 네. 감정이 전해져. 음, 그러니까 지금 막 머리 빗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머리 빗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원한이 나한테 느껴져. 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래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레벨이 좀 다른 예. 공포 영화다. 네. 네, 그래서 그럼 링에 담겨져 있는 철학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무섭다. 두 번째는 무섭다. 세 번째도 무섭다. 그냥 무섭다. 네, 무서운 영화입니다. 네, 얼마나 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공포 영화 세 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쩌다 철학의 빌라방이었습니다. 네오였습니다.